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태풍과 함께 찾아오는 집중호우는 운전자들에게도 매우 위험한데요. 눈이 올 때보다 비가 올 때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비교했더니 비 온 날이 눈 온 날이나 맑은 날에 비해 훨씬 위험했습니다. 비가 오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 현상이 생기면서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수막 현상을 막으려면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주고 타이어 홈이 너무 다른 타이어는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성능이 떨어진 와이퍼는 미리 바꿔야 앞이 잘 안 보여 일어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또한 차 안팎의 온도와 습도 차이로 발생하는 김서림도 비 오는 날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에어컨과 열선도 미리 점검해둬야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차량 속도를 평소보다 50% 줄이고 차간 거리는 50% 늘려서 운전하는 것은 빗길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아찔한 화재와 교통사고를 돌아보고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빌딩, 음식점, 일반 주택 등 다양한 곳에서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계절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 화재 장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더없이 좋은 여행지에서 사고가 또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곳이 바로 캠핑장입니다. 자칫 부주의함으로 인해서요, 큰 화재로 이어져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화재는 항상 한순간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새벽 3시 34분, 서울 강남구 선능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2층에서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에 있던 직원 1명과 손님 3명이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음식점 주방 안쪽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녁 8시 36분, 서울 강서구 우장산로에 있는 빌딩 꼭대기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소방호스를 세차게 뿌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6층 주택 베란다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건물이 빼곡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아침 8시 27분,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인명대피를 도와 일부 집기류만 태우고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불은 꺼졌는데요. 5층에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55분,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용차 2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피스텔 벽면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면서 탄화물이 1층 주차장으로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벽면에서 느닷없이 불이 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 보니 요즘 캠핑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자칫 방심하다가 뜻하지 않은 화재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살피고요. 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사고는 또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네. 이 아나운서님은 이 캠핑의 묘미,
뭐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바베큐 파티가 아닐까요?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또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음식인데요. 네. 음식 중에서도 뭐 당연히 바베큐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요. 요즘에는 이 얼마의 돈만 내면 캠핑장에서 직접 그 숯까지 챙겨주고 고기도 챙겨주고 해서 하는 이 바베큐장이 따로 있는데요. 네. 많이들 이렇게 애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바베큐장에서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화재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베큐장 화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바베큐장 화재 원인을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실제로 이 바베큐장 대부분 캠핑장에는 산과 가깝고요. 또 겨울철에는 또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서요. 네. 순간 방심을 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작년 11월에도 전남 담양에 있는 이 바베큐장에서 불길이 일어나면서 지붕에 갈대로 옮겨 붙어서 네. 불이 크게 번지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엄청난 불길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났었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컸던 원인이 있었죠. 네, 일단 펜션의 바베큐장 높이가 약 한 2.5m 정도에 불과했고요. 네. 또 출입문도 단 하나뿐이었다는데요. 또 고기를 굽는 취사시설을 하는 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이외에 스프링클러라든지 다른 소화 설비,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난 바베큐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목재, 그리고 또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또 특히 이제 갈대로 이 천정 부분, 지붕 부분을 인테리어 해놓은 것이 굉장히 네. 큰 화근이었는데요. 이 갈대 지붕에 불티가 날아 들어가서요. 불이 붙으면서 삽시간에 큰 화재로 번지게 된 거죠. 아니, 취사시설에 소화기도 한 대도 없고 거기다가 샌드위치 패널 벽에 갈대 인테리어라니 그야말로 불이 잘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낭만만 쫓다가 안전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 현장이었습니다. 네. 또 펜션 주인이나 이용자 모두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진하게 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화기를 사용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소화기, 또 소화용수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즐기셔야겠고요. 네. 또 모닥불이라든지 바베큐용 숯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 불티가 인근 텐트라든지 숲으로 날아가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또 화재 위험이 있는 풍등이나 폭죽 같은 것들은 아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네. 또 당연히 가스버너는 폭발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다 쓴 부탄가스 캔 이런 것들 잘 처리해야 되는데요. 노즐을 끝까지 잘 눌러서 가스를 완전히 뺀 후에 네. 폐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불이 날 위험도 당연히 있지만 또 자칫해서 가스에 의한 질식사의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캠핑에 기분 좋아서 들뜬 나머지 자칫 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베큐나 난로와 같은 화기를 취급할 때는 항상 화재를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주말 캠핑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캠핑장 안전수칙 잘 기억하셨다가요. 안전하고 낭만적인 가을의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녁 6시 48분 서울 동대문구 동부간선도로 상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일대가 혼잡을 빚었습니다. 군자교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합차가 정체 중에 승용차 뒤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새벽 5시 45분 서울 노원구 월계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진압에 열을 올렸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차량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 1시 44분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오토바이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택시와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밑에 깔리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119 구조대가 에어백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지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토바이 질주가 상당히 위험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하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륜 오토바이 사고에 요즘은 사륜 오토바이, 일명 ATV 사고도 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교수님? 네, 이 사륜 오토바이라고 흔히 이제 ATV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ATV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대신에 또 안전 관리가 매우 부실해서 이용 시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ATV에 관련된 피해 사례는 총 97건이나 접수가 됐는데요. 네.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사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또 추락, 부딪힘, 기기 불량, 고장 등의 순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제로 또 확인되지 않은 여러 사례들, 또 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제가 알기로는 ATV는 보통 관광지나 아니면 체험장에서 흔히들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도 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자동차관리법상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를 한 후에 네. 번호판을 부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요,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 안전 실태를 보면은요, 네. 조사 대상 15곳 중에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륜 자동차로 사용 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불과 3곳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7곳은 도로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한 미신고 레저용 ATV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륜 오토바이 ATV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운전면허를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들 업소 10곳 중에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륜 오토바이 사고도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조사 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 이 점검 결과에서도요, 절반이 넘는 8대가 타이어 마모라든지 차체 파손, 또 번호판 훼손 등 이 기기 관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 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도 역시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브레이크 등 미작동이라든지 또 속도계 고장, 또 미러 미설치 등 안전운행에 꼭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 그리고 또 작동 여부, 이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관리만 좀 잘해줘도 사고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요, ATV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기의 안전점검, 또 안전 준수, 또 ATV 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 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할 운전자가 안전을 등한 시에 체크 사항을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나부터 꼼꼼한 안전관리 습관 들여야 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서울 성북구 정릉로 국민대 공학관 앞 나무 위에 있던 말벌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통제하고 벌집 제거에 나섰는데요. 이 사고로 13명의 학생들이 말벌에 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녁 6시 49분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아파트 10층에서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는 급히 2층 화단으로 떨어진 여성을 로프와 들것을 이용해 구조했는데요.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나무 위에 있던 말벌집이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말벌에 쏘이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산행을 하던 60대 등산객이 열매를 따다가 말벌에 15군데나 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말벌 그냥 가볍게 볼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안전연구소에서 저희가 다루기는 했었는데 말벌 쏘임 사고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얼마 전 보도해 보니까요, 일본도 이 말벌들과 전쟁 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선선한 이 가을철에 말벌들이 더욱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벌들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은 일출 후 그리고 또 일몰 전후로 네. 한마디로 이제 낮 시간대에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대에 벌집을 발견했다면 네. 무리하게 제거를 하지 말고요.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부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벌을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사실 꿀벌과 말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쉽게 설명드리면요. 일단 말벌은 꿀벌보다 크기가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크기도 하고요. 네. 어떤 건 정말 새만큼 큰 것도 있거든요. 새만큼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특히 이제 허리가 굉장히 잘록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생김새로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또 꿀벌은 침을 한번 쏘면 침에 이 내장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이게 죽게 되지만요. 네. 말벌은 꿀벌과 달리 여러 번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 말벌은 이 침에 있는 독성이 꿀벌에 비해 수백 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요. 말벌에 쏘이게 되면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번 공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말벌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말벌에 쏘였을 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이 독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는데요. 말벌에 쏘이게 되면 이 쏘인 부위 주변에 국소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붓는 증상, 그리고 또 네.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눈에 쏘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벌독으로 인해서 심한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말벌에 쏘이면 뭐 구토라든지 설사, 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한두 방만 쏘여도 근육이 마비되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네.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데, 근데 말벌이 나한테 막 달려든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사실 손으로 막 휘젓잖아요. 이렇게 쫓아내려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말벌이 날아온다고 이렇게 너무 당황을 해서 큰 동작을 하거나 애써 쫓으려는 이런 행동을 하면 네. 오히려 말벌을 흥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황하지 말고 자세를 낮춰서 재빨리 말벌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급적 멀리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벌 쏘임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다 싶으시면요. 얼음찜질을 하고 근처의 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수칙들 꼭 잘 기억하셔서 끊이지 않는 말벌 사고에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거리를 지날 때도 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마 거의 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죠. 네, 그렇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과 한 몸처럼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운전자라면 좁은 골목길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또 네. 귀에 이어폰까지 꼽은 채 튀어나오는 보행자와 이렇게 충돌할 뻔한 뭐 아찔한 경험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텐데요. 네. 보행 중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위험에 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또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율 그리고 또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길을 걷는 사람을 뜻하는 스몬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스마트폰 때문에 보행 중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만 건 안팎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걷다가 숨진 비율은 해마다 38% 선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행 안전이 취약하다는 뜻인데요. 보통 걸을 때는 시야 각도가 120도 정도로 유지되지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시야각이 10도 정도로 좁아집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사물에 대한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보행하며 스마트폰 보는 것은 결국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널목에서도 신호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걷는 보행자가 종종 목격되는데요. 네.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잠시 주머니에 넣고 걷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거기다 귀에는 이어폰까지 꽂으면 그야말로 뭐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안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법이 있을까요? 네,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세계 여러 도시와 또 서울시에서는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계 여러 도시에서는 교통안전 표지와 노면 마킹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홍대 앞 등 5개 지역에 교통안전 표지와 보도 부착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중이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보행 중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습관이 필요할 텐데요. 안전한 운전과 보행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또 보행자의 안전수칙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하시는 119 소방대원께서 자세히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종종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알아서 비켜가겠지 하는 생각을, 그리고 보행자들은 자동차가 멈추겠지 하는 생각을 하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 중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약 2초 기다린 후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보행자 등이 깜빡거릴 때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은데요. 도로를 건널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에 빠져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예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은 반드시 인도로, 또 길을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십시오. 차가 알아서 피하겠지 하는 생각에 차도의 갓길이나 도로를 가로질러서 보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전자도 보행자가 알아서 피하겠지 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많아서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인도, 그리고 횡단보도뿐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 약 2초에서 3초간 쉬었다가 보행등이 녹색등인 것을 확인한 후에 건너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보행자 등이 깜빡거릴 때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는 옆이 아닌 횡단보도 선 안쪽으로 건너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은데요. 도로를 건널 때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춘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사용 후에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에도 볼륨을 낮춰서 외부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고음이나 안내를 인지할 수 있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예방법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교통습관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강력한 태풍 차바의 엄습으로 남부 지역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와중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구조요원들과 평범한 이웃들의 용기와 희생 정신은 빛났습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울산에서는요, 소방대원들이 건물에 갇힌 시민을 직접 등에 업고 네. 줄을 잡은 채 구조를 하거나 또 다리 밑에 고립된 시민에게 로프를 묶어서 올리는 등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는데요. 네. 또 울산 울주군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의 입구에서는 쏟아지는 물줄기에 휩쓸릴 위기에 처한 여성이 시민 10여 명의 도움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네. 이처럼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네,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 구조에 망설임 없이 나선 구조요원들과 또 이웃의 위험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보다 더 귀중한 자산이 있을까요? 네, 이 수마가 핥히고 지나가서 폐허가 된 이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린 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